자, 교재 205페이지에 보면 방수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방수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아스팔트 싱글을 이용해서 방수를 하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잡은 거고, 거기에 보면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아스팔트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반대라고 얘기했었죠. 뒤에 가면 도표 나오고 별표 곱하기 100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시트 방수라는 게 나옵니다. 시트 방수요. 시트 방수라는 건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장판지 한 장 깔아서, 장판지 한 장 깔듯이 깔아가지고 방수 효과를 내는 걸 갖다 우리가 시트 방수라고 합니다.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면 장판지 깔듯이 한 장을 쫙 깔아가지고 방수에 활용하는 게 시트 방수다. 그 다음에 실링 방수라는 게 있죠. 실링 방수는 뭐냐, 우리 창하고 벽 사이에 창틈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빗물 들어오지 말라고 뭐 써요? 실리콘 수지 쏘죠. 합성 수지 중에 실리콘 그러면 방수 효과 제일 좋은 거 하면 실리콘 수지예요. 그래서 틈새를 메워주는 방수가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 실링 방수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꼭 실리콘 수지만 오냐, 코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틈새를 메워서 방수를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거기에 실링 방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막 방수는 우리 페인트 칠하는 걸 도장 공사라고 하잖아요. 좀 페인트 칠하듯이 여러 번 발라가지고 막을 형성해가지고 방수하는 걸 갖다 우리가 도막 방수라고 하는 거야. 페인트 칠하듯이 여러 번 발라가지고 방수 효과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도막 방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칠것은 얘기됐으니까 이제 그 아래 시공 장소에 따라서 외벽 방수. 외벽이 외부의 면한 벽의 약자죠. 외벽이 하면 외벽 방수. 그 다음에 이번에 옥상 방수. 옥상이면 옥상 방수. 지하실 하면 지하실 방수. 실내 하면 실내 방수. 실내 방수가 뭐야? 욕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곳에 방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 얘기가 나오고 아스팔트 방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도로 포장할 때 보면 까만색이 있나요?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스팔트인 거예요. 뭔 소리 되겠죠? 이제 그 아래 방수 재료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내가 아까 아스팔트 프라이머 하면 뭐 때문에 한다고요? 부착력을 좋게 한다 그랬죠. 콘크리트하고 방수층의 부착력을 좋게 하는 거야. 지문에 보면 기억부터 한번 보자고. 침입도 10에서 30 정도의 불러온 아스팔트에 휘발성 용제를 혼합하여 액체화시킨 교착제, 접착제이다. 이건 뭐 애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니은의 방수 시공 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면에 도포하여 아스팔트 방수층과의 부착력을 증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부착력을 증대한다. 콘크리트하고 방수층의 부착력을 증대한다는, 여기다 밑줄을 증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지문에 보면 아스팔트 방수 공사 시 제1공정에 속한다. 아까 1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맨 처음에 까는 거. 그 다음에 리을 지문에 보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솔 또는 스프레이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음 표의 품질인 것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졸릴 때도 보면 안 된다. 이제 그 아래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내가 그림 그릴 때 지하층에다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쓴다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죠? 보자고요. 석유의 원료를 증류시켜 생긴 반액체 상태이다. 신축력과 교착력이 우수하다. 체크를 할 건데 여기 좀 볼래요? 신축은 늘어났다 줄었다는 걸 신축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팽창수축이라고 합니다. 신축력과 교착력이 우수하다. 교착력은 다른 말로 하면 접착력, 부착력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지문에 연화점이 낮아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옥상 같은 경우는 태양이 내리쬐면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연화점이 낮으니까.
그러면 연화점이 낮다는 건 여기 좀 볼래요? 열을 가했을 때 녹는 점, 그걸 용융점이라 그래요. 열을 가했을 때 녹는 점, 그걸 용융점이라고 하는데 용융점이 낮은 거야. 태양 내리쬐면 녹아버리면 꽝이잖아. 그래서 연화점이 낮은. 그래서 디귿지문도 체크해야 됩니다. 연화점이 낮다는 거, 그래서 지하시에 쓴다는 거. 그다음에 리을 지문에 아스팔트 펠트의 바탕 침투제로 사용한다. 우리 조금 아까 방수, 아스팔트 방수할 때 제일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도포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싱글, 루핑 이런 걸 넣었잖아요. 그죠? 거기 지문에 아스팔트 펠트의 바탕 침투제로 쓰인다는 거. 나는 만사가 귀찮다 하시면 줄여주세요. 그러면 니은 디귿 지문은 기억해야 된다. 니은 디귿 지문은. 그 다음에 블로운 아스팔트가 나오는데 아까 옥상에 쓰는 게 블로운 아스팔트라고 얘기했었어요. 석유의 원료를 증류시켜 공기를 흡입하고 성분 중 탄화수를 변화시킨 반고체 상태의 원료다. 니은 지문 체크해야 되면 연화점이 높고 외기 저항에 강하다. 외기에 강하다 그러면 되는데 외기라는 게 바깥 공기잖아요. 그죠? 비, 눈, 바람 이런 게 강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연화점이 높으니까 태양 내리쬐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및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원료가 된다. 아까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부착력을 적게 한다 그랬고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옥상에 있는 블로운 아스팔트하고 지하에 있던 스트리트 아스팔트의 장점만 플러스시킨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다 이런 얘기했죠.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품질도 좋고. 옥상 방수를 쓴다. 여기 나오죠. 옥상 방수 또는 지붕 방수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연화점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얘기가 나오죠.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 기름이나 강물질 분말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아스팔트 품질 중 가장 좋다. 품질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야 이게.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이제 니은 지문은 그냥 보기만 할 겁니다. 체크하는 게 아니고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KSF 4052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에서 정의하는 통칭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제1종에서 4종으로 하며 정보에 따른 품질은 표 7-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수층 위에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 지붕의 경우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지하 및 실내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정 표준한다. 내가 보기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방수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까 방수지는 이렇게 했죠.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망인 루핑 이런 것들이 방수지라고 했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좀 볼래요? 기억날래나? 맨 1층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있잖아요. 아스팔트는 짝수에만 있고 3층에 이제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이나 싱글 있잖아요. 그게 방수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방수지는 항상 홀수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교재로 가서 방수지에는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망형 루핑의 3가지가 있으며 펠트 대신에 마포, 면포, 유리섬유, 구리망을 쓴 것도 있다. 망형 루핑이 가장 고급이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기억에 아스팔트 펠트요. 보기만 하는 거야. 유기성 섬유를 펠트상으로 만든 원지에 가열용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켜 만든 거다. 루핑에 비해 흡성이 크며 부피하기 쉽고 내우성, 내균성이 많이 부족하여 방수층 초벌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지문 아스팔트 루핑이요. 섬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다음 그 양면에 피복용 아스팔트를 도포하고 광물성 분말을 입힌 것이다. 그 아래 이제 A에 보면 아스팔트 루핑의 종류가 쫙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도 된다. 그 아래 B 지문은 좀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으로부터 위를 향해 붙이고 또한 상하층의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이 소리는 동일하지 않게 하라는 건 엇갈리게 하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먼저 보실래요? 만약에 기와를 떠올려도 돼요. 여기다 붙이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 빗물이 아래 안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지.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빗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고기 비늘처럼, 생선 비늘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붙였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엔 이 위에다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똑같은 짓을 계속 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엇갈려서 한다는 거야. 동일한 위치에서 있지 않고. 그러면 그 B 지문을 좀 옆에를 체크를 해 놓으시고, C 지문이요.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일 경우는 루핑이 겹친 폭을 150으로 하라. 여기 보시면요. 정상적으로 겹칠 때는 요 겹친 길이가 100mm 정도면 돼요. 근데 거꾸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붙여왔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겹쳐오면 빗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겹침의 폭을 150으로 하라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건 100mm인데 뒤집어서 했다. 그러면 150mm 이음부를 두라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싱글이야. 모래 붙인 루핑을 사각형, 육각형으로 잘라 경사 지붕에 사용한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 순서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이미 우리가 했었으니까 확인만 하면 돼. 1층은 아스팔트 프라이머. 왜 프라이머 붙인다고요? 부착력을 좋게 하려고. 그 다음에 2층 아스팔트 도포, 3층 아스팔트 펠트 또는 루핑해도 되고 망 루핑해도 되고 4층 아스팔트. 짝수에는 계속 아스팔트만 도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홀수층에 아스팔트 펠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8번 하면 8층이고 한 번 더 했다 이거야. 그러면 10층, 12층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아래 도표가 6층, 8층, 10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층에 보면 P자가 써있는 게 이게 펠트의 이니셜을 딴 거야. A는 아스팔트의 이니셜을 딴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다. 이제 맨 끝에 오른쪽에 가보면 R자가 써있나 9층에 보면요. 10층 방수에서 이게 아스팔트 루핑 또는 망인 루핑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끝에는 그냥 아스팔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펠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펠트는 보통 초벌용에 많이 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끝날 때는 좀 더 어떻게 강한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루핑이나 망인 루핑이라는 걸 쓰는 거야.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 아래 그 아스팔트 방가로 3번에 보면 아스팔트 용융 온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 1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아스팔트 용융 온도는 녹는 온도는 이런 얘기죠.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하여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의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하며 접착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온도가 20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접착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뜻인 거야. 한번 보는 정도 필요하면 되고 이제 그 아래에 방가로 4번에 시공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할 겁니다. 별표. 방가로 4번에 시공시 주의사항. 별표하시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1번에 실내의 바닥 등은 50분에서 100분의 1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욕실 바닥. 여러분들 욕실 바닥에 가보면 화장실 보면 배수구멍이 있는 데로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 경사가 50분에서 100분의 1 정도 둔다 이런 얘기야. 이게 표준구배야. 어쨌든 간에 그 1번 지문 이해했을 거고요. 2번 지문 보려고 합니다. 배기구,
공기를 배출하는 구멍 이런 거죠. 설비 보호 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한 오목 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한다. 볼록 같은 경우에 각지면 하자가 생길 우려가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완만하게 하라 이런 뜻인 거야.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이제 3번 지문이요.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 V컷 돼야 된다. V컷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좀 볼래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왔고 여기 쳐왔다라고 하자고요. 여기 방수층에 하자가 생기시 오니까 여기 카트를 해놓고 여기다가 방수층을 꽉 채워놔야만이 하자가 안 생긴다 이거지. V자로 컷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옆에지 동그라미 4번 지문이요. 내가 밑줄 치려는 데만 밑줄 치세요. 처음 그냥 봅니다. 일반 평면부의 아스팔트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 일단 여기 좀 볼래요. 흘려 붙임이라는 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겹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빗물이 밖으로 잘 흘러내려가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으로 새버릴 거니까 흘려 붙임이라는 게 바로 이거야. 정상적으로 흘리게끔. 또한 아스팔트 루핑의 겹친 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mm 여기다 밑줄 그려고 합니다. 100mm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주 등장을 해요. 아스팔트 루핑의 겹친 폭은 길이 및 폭 다 100mm 정도 겹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아스팔트 루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옆에 또 아스팔트 루핑이 이렇게 가면 요 간격이 100mm로 하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이 5번 지문도 기억해야 되는데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해 균등하게 덧붙임을 한다. 무슨 소리냐? 여기 좀 보시면요. 평면부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평면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서리 부분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완만하게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평면부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볼록 모서리 먼저 처리한 다음에 평면부로 간다는 거.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이요. 루핑 원칙은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으로부터 위를 향해 붙이고 또한 상하층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엇갈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칠 경우에는 루핑 겹침은 150mm. 아까 체크했었죠. 150mm. 그 다음에 7번 지문이요. 구성 모서리 치켜 올린 부분은 방수층이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둥글게 30mm에서 100mm 이상 면적게 한다. 여기도 좀 보시면요. 내가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가다 이렇게 경사 줬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선이 가다가 경사져서 가고 오다가 여기도 이렇게 경사져서 가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모접기라고 하는 거야. 요 꺾어주는 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이게 30mm에서 뭐 보통 100mm라고 써있지만 80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왜 꺾어주냐면 방수층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면 여기 하자가 많이 발생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꺾어서 해준다 이런 얘기야. 이 꺾는 길이가 30에서 100mm 꺾는다는 얘기인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모접기라고도 합니다. 면접기, 모접기. 그 다음에 난간벽, 가로 열고 파라펫. 난간벽을 영어로 파라펫이라고 하는 거죠. 방수층 치켜 올림은 300mm 이상. 이거 체크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가 옥상, 여기 옥상입니다. 이게 옥상 난간이고, 그럼 방수층이 이렇게 와서 모적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높이가 300mm, 센치로 하면 30cm 치켜 올린다 이거죠.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처음에 할 때 욕실은 1m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300mm 이상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통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9번 지문이요. 기온이 5도씨 미만으로 현저히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이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방수시공을 하자는 걸 보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10번 지문도 봅니다. 바탕 및 모르타르 바르면 완전 건조시켜 아스팔트 부착이 잘 되게 한다.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도표에서 체크하겠지만 아스팔트 방수는 완전 건조해야 되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반건조만 해도 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게 모르타르가 시멘트, 물, 모래잖아요. 맞나요? 여기다 방수액을 섞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타르 자체가 수분이 있으니까 완전 방수는 안 해도, 완전 건조는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아스팔트 방수는 완전 건조해야 된다는 게 키워드야. 그 다음에 뭐 바탕 모르탑이 뭐 11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번 지문이요. 평면부 콘크리트에는 3m 내외로 신축 줄눈을 설치하고, 아까 내가 여기 방수하고 나서 맨 처음에 우리 아스팔트 프라이머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펠트 방수지 쫙 해다가 나중에 보호몰탈하고 여기다 보호누름이라는 거 한다는 얘기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 보호누름이 두께가 60mm, 센치로 하면 6cm고 미리 하면 60mm다. 근데 아까 신축 줄눈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맞나요? 이게 3m 간격으로. 왜? 아스팔트는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드니까 3m 간격으로 한다. 좀 이따 하겠지만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잘 못 늘어나고 잘 못 줄어드니까 균열이 잘 생겨. 그래서 1m 정도로 많이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신축이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평면부 콘크리트는 그러니까 옥상 바닥은 이런 얘기 3m 내외로 신축줄을 설치하고 파라페 및 펜트하우스 주변 및 치켜 올린 면으로부터 평무적으로 0.6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도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여기 좀 볼래요? 이게 신축임을 3m 간격으로 하지만 이 파라펫에서부터 맨 처음에 있는 간격은 600mm, 센치로 하면 60cm 간격으로 두고 거기서부터 3m씩 가라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3번에 신축줄눈은 폭 20mm 정도고 깊이는 콘크리트 밑면까지 도달하고 설치한다. 여기 좀 볼래요? 이 신축 줄눈의 이 두께가 20mm인데 여기 볼래요? 내가 아까 여기 보호누름이 이 콘크리트까지만 여기 신축이면 하는데 태양이 떴을 경우에 태양이 내리쬐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수층도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으면 하자 생기잖아. 그래서 이 콘크리트까지만 신축줄을 하는 거야. 이 아래에 있는 방수층은 영향을 안 받게끔. 그래서 이것만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이 보호누름만. 그럼 방수층에 하자가 안 생길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번 지문에서 콘크리트 밑면까지 도달하고 설치한다는 게 그 얘기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게 나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방수제를 물에 타서 충분히 섞은 다음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섞어. 네, 이 표현이 좀 그런 게 물에다가 방수액을 섞어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섞는다. 곧 모르타르 먼저 해놓고 방수액이 나중에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넘어가.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좋아요. 계속됩니다. 방수층을 시공하는 공법을 시멘트 액체 방수라 한다. 방수의 종류는 액체,
방수제, 분말 방수제 등이 있다. 이제 시공 방법을 보면요. 먼저 바탕을 청소하고 바탕의 균일을 보수한다. 모든 건 다 청소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요즘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 맨 처음 가서 쫄따고 바닥 청소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쓰레기통 치고. 청소가 모든 건 제일 기본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바탕 콘크리트의 면에 시멘트 풀을 일정한 두께로 바른다. 시멘트 풀이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거잖아요. 그죠? 방수액을 솔칠하여 바른다. 이와 같이 반복하는 그 위에 모르타르를 50mm 이상 평안하게 바른다. 방수층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을 설치한다. 신축성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죠. 다만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잘 못 늘어나고 잘 못 줄어드니까 한 1, 2m 간격으로 하는 거고, 이 아스팔트 방수는 3m 간격으로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잘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도씨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하다. 뭐 각 층의 발원 간격은 온도 20도에서 50도, 뭐 이런 건 애우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시멘트 액체 방수층 그림이 있는데 맨 처음에 방수액 침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멘트 플라스터가 풀을 갖다 영어로 플라스터라고 하는 거야. 시멘트 플라스터가 시멘트 풀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멘트와 물 섞은 거. 그 다음에 방수액 침투,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요거까지가 그 오른쪽에 보면 제1공정 이렇게 써 있나요? 요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그 위에 층이 방수층, 시멘트 풀, 플라스터가 시멘트 풀이라고 했어요. 방수액 침투, 시멘트 모르타르. 이렇게 2공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2공정 해가지고 그 맨 오른쪽에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 2차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보나마나 이 아스팔트 방수보단 간단하겠네요. 그죠? 시멘트 액체 방수, 아스팔트는 8층, 10층, 12층 하니까 당연히 간단하다는 거야. 그리고 보누름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조금 아까 이 아스팔트 방수는 요 보누름이 60mm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보누름이라는 게 없어. 이제 그 아래 시공 순서가 그림 밑에 그림에 보면 제1공정이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방수액 침투,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방수액 침투, 시멘트 모르타르. 이렇게 두 번 한다는 거야. 이게 시멘트 액체 방수 2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방수제의 품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니은 지문에 보면요. 옆에 맨 위에 니은 지문이요. 모래는 발음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도가 큰 걸 쓴다. 입도가 모래 입자가 큰 걸 쓰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강도가 크다 이런 얘기 했죠.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거꾸로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우리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되잖아요. 대신 강도는 약하죠. 오리털 파카 보면 알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무겁다는 얘기는 빈틈이 없다는 거야. 그럼 강도가 크다 이런 뜻인 거고. 그래서 이게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입도가 큰 것을 쓰라는 얘기인 거야. 나중에 미장공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 아래에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별표 곱하기 100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겹게 많이 나왔고 앞으로 또 언급될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그 도표 좌측에 보면 일본의 바탕철이라는 게 있는데 아스팔트는 완전 건조고 오른쪽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반건조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외기에 대한 영향이 아스팔트 방수는 적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직감적이다 그러는데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좀 볼래요? 조금 아까 아스팔트는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든다 그랬죠. 맞아요? 그 8층, 10층, 10층 하니까 신뢰도도 높고 그죠? 그러니까 이 외기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거야. 태양이 내리쬐도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드니까 그죠?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잘 못 늘어나니까 균열이 생긴 거고 우리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하자 보수가 가능하고 이런 얘기도 좀 이따 나올 거야. 이제 적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책은 직감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방수층의 신축성이 당연히 아스팔트가 크죠. 잘 늘어나고 잘 줄고
시멘트는 작고 균열이 발생 정도가 아스팔트는 잘 안 생기죠. 시멘트 칩은 잘 생기고 방수층의 중량이 아스팔트가 당연히 무겁죠. 왜? 보온흐름도 60mm나 있잖아요. 그죠? 묵은 콘크리트가 60mm나 되니까. 그 다음에 시공 용이도 당연히 아스팔트가 복잡하죠. 반대니까 우리는 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시공 기간이 당연히 아스팔트가 길죠. 보온흐름층은 꼭 필요하죠. 시멘트 칩은 필요 없고 경지성이 당연히 아스팔트가 비싸고 방수 성능이 신뢰도가 높죠. 8층, 10층, 12층이니까 결함부 발견이 어렵죠. 그래서 하자가 생기면 전체를 다 하자 보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게 바로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보수 비용도 비싸고 방수층 끝마무리가 이건 중요치 않아요. 14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요.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라고 나옵니다. 먼저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내가 아까 앞에서 전제 조건에 시트 방수는 장판지 깔듯이 한 장 깔아서 방수하는 걸 시트 방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계량 아스팔트를 계량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판지처럼 한 장처럼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보자고요. 보기만 합니다. 아스팔트와 같이 다층 방식의 방수법이 아니고 시트 한 층으로서 방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평지붕 및 지하실 방수 공사에 주로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고 이제 그 아래 시공 순서가 있죠. 바탕 처리하고 프라이머 칠, 부착력을 좋게 하겠죠. 접착제 칠하고 시트 붙이고 보온흐름층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계량 아스팔트는. 부칭 방법에 보면 그 중에 한번 보자고요. 처음이니까.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청소를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프라이머를 솔,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얼룩이 없게 침투시킨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치가 뭔지 알까요? 계량 아스팔트 시트와 뒷면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해서 계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시키는 방법을 표준화한다. 당연하겠죠. 일반부의 계량 아스팔트는 시트가 상호 겹쳐짐 접합부는 계량 아스팔트가 배어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 용융시켜서 수밀성을 지킨다. 용융돼야지 녹아야만 서로 하나로 붙을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래 이음 길이요.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침 부분 길이 방향 100mm, 폭 방향도 100mm. 그 다음에 물매는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한다. 이 소리는 뭐야? 물 흐름 방향대로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100mm라는 거하고 항상 이렇게 여기서 붙일 때 밑에서 위로 붙여야 빗물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100mm.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보려고 합니다.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붙이기 미리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2m 정도 재단을 시공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혀올림. 난간벽의 식혀올림은 300mm.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욕실은 1m 이상, 나머지는 다 얼마? 300mm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모서리는 둥글게 다양하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방가로 5번에 접착 방법이요. 시트 접착 방법 온통 접착. 전체를 다 바른다는 거죠. 줄 접착. 모서리만 쫙 부르면 가접합이라고 하죠. 줄처럼 여기 좀 볼래요? 이게 아스팔트라고 한다면 쫙 한 줄 바르고 또 간격을 좀 띄고 바르고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바른다는 거야. 그게 줄부착이다 이런 얘기. 줄접착이라는 거지. 갓접착은 이런 창호지처럼 모퉁이 겉에만 쫙 발라주는 거. 옛날 창살에다 붙일 때 겉에다만 이렇게 발라주는 갓접착이라고 하고 점접착법은 이렇게 중간중간 점찍이 콕콕 찍어가지고 붙이는 거. 혹시 몰라서 보는 거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이제 옆 페이지로 가서 도막방수 보려고 합니다. 도막방수는 여기 먼저 볼래요? 내가 페인트를 바르듯이 여러 번 발라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방수하는 걸 도막방수라고 했어요.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도막방수는 내수성이 있는 물질을 페인트 공사하듯이 구조체에 도막을 형성하는 방수법이다. 재료는 주로 합성수지, 합성 고목의 물질이 많으며 방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2, 3회 정도 도포한다. 종류, 재료가 이렇고 시공상 문제점이요. 기억지문. 요거 문제점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탕면에 균일한 방수층 시공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2번 바르고 3번 발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께가 일정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도막의 두께가. 그 다음에 모재의 균열에 대한 추종성이 저하된다. 여기 좀 볼래요? 여기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재라는 게 원래 방수층, 예를 들어 여기 방수하려고 한다. 원래 층을 갖다가 모재라고 그래. 우리 철판을 모재라고 하잖아요. 철골에서. 그러면 거기에 방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 구조체가 변형이 생겼어. 그럼 방수층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원위치 돌아온다 이거야. 이런 걸 추종성이 크다라고 그래. 근데 도막방수는 추종성이 작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그다음에 리을 지문에 내구성 있는 보호층이 필요하다는 거, 신뢰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그 아래 일반상에 보면요, 콘크리트 요철 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출물은 전동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평안하게 처리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야 하자가 잘 안 생길 거니까. 방수에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 7방위가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는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100mm라는 게 거의 많이 나옵니다. 이 방수 측에서는. 여기 좀 보실래요? 한 번은 이렇게 발랐어요. 한 번 이렇게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째 바를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발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지문에 보면 첫째 줄 뒤에 보면 직교하여 실시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특별히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실링 방수를 봅니다. 그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실링 방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틈새, 벽하고 창 틈새에 실리콘 수를 쏜다. 하여튼 틈새를 메꿔주는 방수를 갖다 우리가 실링 방수라고 한다. 이제 교재로 갈 겁니다. 건축 부재의 접합부, 창문틀 주위, 균열, 틈 등에 실링제를 넣어 방수하는 방법으로 실란트, 코킹, 가스켓 등을 사용한다. 백업체, 이제 보기에 한번 등장한 게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 우리 백그라운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업체요. 뒷채움제, 뒤를 채운다.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내가 살던 집이 애들이 크니까 셋이 크니까 좁아서 전세 주고 단독주택 넓은 데로 이사 갔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싱크대가 벽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타일 있는데 하고 좀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 실리콘 수지를 쏘면 그 밑으로 다 떨어질 것 같고 꽝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문지를 돌돌 말아갖고 안에 넣은 다음에 겉에다가 실리콘 수지를 쐈어요. 그처럼 D를 채워주는 거, 그 뒷채움제를 갖다가 백업제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지문에 줄눈 형상을 유지하고 실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제를 채우기 전에 줄눈에 넣는 성형재료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모습이 나와 있죠. 이런 걸 뒤에다 채워주고서 한다는 거야. 이제 역할은 뭐 3면 접착 방지, 2면 접착 유도, 그 다음에 줄눈 깊이 조절, 재료 절약, 단열 효과, 결로 방지 이런 것 때문에 백업제를 넣는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그 옆 페이지 가보면 여유될 때 용어들 한번 쭉 보시고 여유될 때 보는 거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지하실 방수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방수는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 언급이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근데 나오는 게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언급하지 않는 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지하실 방수에는 크게 안방수가 있고요. 박방수가 있어요. 이 안방수라는 건 안쪽 방수, 박방수는 바깥쪽 방수 이런 얘기인 건데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하층이라고 하자고요. 지하층. 집안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콘크리트 바닥이 있듯이 여기도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하층에도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하실 밖에 있는 흙이 지하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 콘크리트 옹벽을 치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보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더 자세히 그리면 여기다 밑창 콘크리트도 있을 거고 뭐 잡석도 있을 거고요. 더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하실도 채광 통풍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리창이 만들 때는 여기 잘라가지고 드라이 에어리를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다 한번 해본다면 여기다 창을 설치하죠. 여기다가 창을. 그러면 흙이 들어오는 거 아니지만 당연히 여기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집안선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뻥 뚫려 있겠죠. 그러면 태양이 뜨면 태양빛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겠죠. 창문을 열면 환기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그래요. 약자로 드라이 에어리어. 지하실에 채광 통풍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안방수요. 이 안방수는 이 콘크리트 공사를 우리가 구조체 공사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다가 방수를 헷갈릴지 모르니까 방수를 여기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지금 천장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안 되더라도 이 안쪽에는 방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시멘트 액체 방수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보호 누름이라는 걸 해요. 여기 보호 누름이 이게 묵은 콘크리트라는 걸 쳐요. 이게 방수층이 들지. 왜냐하면 외부에서 지하수가 압력을 가해서 물이 지하실 들어오면 못 쓰니까 여기는 벽돌을 대신 쌉니다. 이 벽돌은 누름 벽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안쪽에 방수를 했다. 그게 안방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는 지하 1층 정도 수압이 작을 때 쓰는 겁니다. 수압이.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안쪽에 이렇게 방수를 하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굳이 방수층을 표현한다면 여기다가 여기 방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면하고 직접 닿아서 물이 들어오는 데 다 방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안방수다. 그러면 박방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흙막이 공사를 배웠으니까 땅 속에다가 흙막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을 파내죠. 원하는 깊이까지 파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차에다가 잡석을 싣고 와서 잡석을 깝니다.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치는 거야. 이 밑창 콘크리트를 버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스팔트 8층 방수 또는 10층 방수 또는 12층 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 몰타를 발라야. 안 그러면 짱돌도 튀어서 부탁지면 방수층이 깨지니까.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를 칩니다.
콘크리트 치고 여기도 거푸집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콘크리트 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콘크리트를 이어서 칠 건데 일단 볼을 갖다가 여기다 넣을 겁니다. 보의 역할을 하는데 좀 확대를 시켜본다면 5m에서 6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볼을 만들어 둬요. 그리고 여기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접기를 합니다. 방수층이 깨지지 않게끔. 이 방수하고 일단 여기도 마저 방수할 겁니다. 표면이 거칠면 고름 몰타를 발라요. 방수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몰타를 바르고 벽돌을 쌓아요. 0.5B를 쌓는 겁니다. 0.5B면 90mm죠. 맞나요? 왜 이렇게 쌓냐면 흙막이 빼낼 거 아니에요. 그죠? 빼내고 여기다 흙을 갖다 붓는데 흙만 들어가면 짱돌이 가서 부닥치면 방수층 깨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시멘트 액체 방수를 바릅니다. 조금 전에 시멘트 액체 방수가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맞아요? 방수액 침투 모르타르 발랐죠. 이게 일공정이잖아.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거푸집 설치해서 콘크리트 이어치기라는 걸 합니다. 콘크리트를 이어서 이렇게 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약간 곡면이 되게끔 모접기해서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 바닥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중 슬래브 구조라고 하고 지하 2층, 3층, 4층 내려가다 보면 물의 수압이 크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물이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게 일종의 물탱크와 같은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 하자가 생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통기구가 있고 통수구라는 게 있어요. 통기구는 100mm, 통수구는 200mm 정도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생계란 드셔봤죠? 혹시? 생계란 한쪽만 구멍 뚫으면 잘 안 나오잖아요. 생계란 양쪽을 구멍 뚫어서 빨으면 잘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어디가 하자가 생겨서 물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 방수가 아무리 완벽해도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자 생길 거 아니야. 들어오더라도 여기 또 방수층이 있죠. 그래도 하자 생겨 물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일정 라인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정 라인 이상이 되면 기계 모터가 돌아가면서 물을 갖다가 강제 배수시켜요. 근데 하자가 여기만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 여기도 생긴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 공간을 100mm 정도 띱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벽돌을 0.5B 쌓는 거야. 근데 이 쌓기 전에 여기다가 시멘트 액체 방수를 이렇게 발라요. 여기도 이렇게 바릅니다. 이 100mm 밖에 되는데 어떻게 바릅니까? 그러면 여기 먼저 바르고 벽돌 몇 장 쌓고 시멘트 액체 방수 바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렇게 쌓아 올리냐면 하자가 조금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자가 많이 생겼어. 물이 콜콜콜 넘쳐 들어와. 그럼 일로 넘어가서 여기 물이 들어오니까 못 쓴다 이거지. 여기도 1m 정도 방수층을 지켜 올려. 최소 300 정도는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감 몰타를 바르고 사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물빼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여기 때문에 물은 여기 와서 여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지. 이걸 갖다가 슬라브가 두 개로 해서 이중 슬라브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반선이 이렇게 되겠죠. 지반선이. 이거는 땅 속에서 수압이 클 때 지하 몇 층씩 할 때 이렇게 쓰는 거다. 보나마나 이 두 가지. 요거 지금 이게 박방수인데 그 기준이 뭐냐. 콘크리트 바깥쪽에다 방수했으면 박방수. 콘크리트 안쪽에 했으면 안방수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보나마나 내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따가야. 이거는 시공이 쉽죠. 맞아요? 이거보다 쉽잖아. 시공이 쉽다는 얘기는 설비비가 싸다는 거지. 그럼 비싸다는 거야. 시공이 어렵다는 거고. 당연히 이게 신뢰도가 높죠.
맞아요? 신뢰도 떨어질 거고. 이건 수압이 작을 때 쓸 거고 이건 수압이 클 때 쓸 거다 이런 얘기야. 교재로 가자고요. 그 216페이지야. 지하실 방수. 지하실의 방수는 크게 지하실 구조체 안쪽의 방수층을 시공하면 안방수, 지하실 구조체 바깥쪽의 방수층을 설치하면 바깥 방수로 구분한다. 옆 페이지 가보면 이제 안방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아래 보면 바깥 방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표에 나와 있어. 이 도표에다가 별표할 거야. 218페이지. 안방수와 바깥방수 비교 여기다 별표하시고 이제 맨 도표 좌측 상단에 사용 장소가 안방수는 수압이 적은 지하실에 바깥방수 수압이 큰 곳에 공사가 안방수가 용이하고 바깥방수 복잡하고 공사 시기는 바닥이나 벽체 자유롭게 한다. 여기 볼래요? 이 안방수는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면 해야 돼. 구조체 공사 끝나면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가 강해지면 화재 생길 거 아니야. 생긴다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구조체 공사를 본공사라고 돼. 구조체 공사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곧 자유롭다는 거야. 근데 그 오른쪽 바깥 봉선은요. 콘크리트 공사 이거 하기 전에 했잖아요. 그죠? 밑창 콘크리트 친 다음에 방수했죠. 잡성 밑창 부 다음에 방수했잖아. 콘크리트 공사 전에 했자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본공사 전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본공사 전에. 그 다음에 그 아래 공사비가 안방수가 저렴하고 바깥방수가 비싸겠죠. 당연한 얘기. 내수압 처리는 수압이 안방수는 약하고 바깥방수는 강하고 보호누림이 안방수는 꼭 필요하죠. 이거 안방수 꼭 보호누림이 꼭 필요하잖아. 이건 보호누림이 없죠. 콘크리트 자체가 보호누림 역할을 하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수층이 보수가 가능하다. 이거는 만약에 방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재가 생겼다. 건물 뽀개고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바깥에다 방수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옥상 방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다 설명 끝난 거야. 물림의 경사는 100분에서 200분이다. 이게 옥상 난간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옥상 방수에 관한 거야. 이미 앞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옥상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빗물을 모아서 이렇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빗물을 모아서 뽑아내는 걸 우리가 루프, 드레인이라 그래요. 이 루프라는 게 지붕이란 뜻이에요. 지붕에 있는 빗물을 뽑아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잘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경사도가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정도 기울어져야 된다. 그래야 물이 잘 흘러내려올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난간, 옥탑층 등 방수층이 치켜 올림 300mm. 여기에 방수층을 아까 이렇게 해서 방수층을 치켜 올렸는데 이 치켜 올림이 얼마라 그랬어요? 300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아스팔트 방수를 할 경우 지하실 방수보다 아스팔트의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거 쓴다. 아까 옥상에 보면 블로운 아스팔트라는 거 쓴다 그랬죠. 연화점이 높은 거. 그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제일 좋은 건데 컴파운드 써요. 초점은 여기 좀 볼래요. 아스팔트의 좁고 나쁨의 차이점은 침입도. 아스팔트가 여기 좀 보세요. 아스팔트가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빈틈이 많아서 방수가 안 되는 거잖아. 아스팔트가 잘 침투해서 빈틈을 메꿔줘야 방수를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방수, 아스팔트 방수의 좁고 나쁨을 따지는 게 침입도야. 이해할 수 있겠죠? 침입도가 커야 좋은 거다 이거야.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지문이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지문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간접 방수 얘기가 나오는데 맨정신에 있지만 졸릴 때 보면 돼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여유되면 여유 안 되면 안 풀어도 되고 다음 시간에는 230페이지 수장 창호 공사를 하겠습니다. 애쓰셨고
오늘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좀 끝났는데 이게 진도 양 때문에 더 했어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